안녕하십니까. 성공으로 가는 귀농귀촌 로드맵, 귀농귀촌 성공 전략. 오늘은 그 12번째 귀농귀촌 준비 단계 중에서 귀농에서 뭘 하지? 장목 선정 4번째 시간으로 제 사례를 갖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장목을 선정하는데 우선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농사 경험이 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중심했습니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하면 노동 수요가 적은 그런 장목이었으면 좋겠다. 회전 기간이 가능한 한 단기간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 30개월 육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좀 단축됐으면, 좀 짧은 기간이었으면 좋겠다. 전문 기술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전문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영농이 가능한 그런 장목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격 등락이 완만했으면 좋겠다. 가격의 등락 폭이 좀 적은 그런 장목이었으면 좋겠다. 전통적인 수요 품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농, 즉 농사는 전혀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삽질이나 괭이질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농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농기계를 처음부터 구매하는 그거는 또 바른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축산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축산에서 그러면 어떤 축종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축종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가장 전통적 보양식이었으면 좋겠다. 농산부산물 사료화가 가능한 그런 축종이었으면 좋겠다. 선도농가 진입이 용이한 축종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아주 소농가로서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종이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질병에 강한 축종이었으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는 축종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축산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원, 축분 냄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때 이런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전혀 없진 않겠지만 냄새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냄새가 가능하면 적은 그런 축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한우, 돼지, 닭, 오리 뭐 생각 안 해본 게 없이 사슴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축사, 표준도면에 의한 축사 신축에 따른 자금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두세 마리 기르던 그 염소 생각이 났습니다. 얘네들은 사료를 먹여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산에다 끌어다 매놓고 그 다음에 학교 다녀와서 뭐 집으로 끌고 온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뭐 이런 정도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고 염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문헌을 한번 봤습니다. 문헌을 조사하니까 번초강목이라든가 또는 신농 번초경이라든가 천금식지라든가 가기별곡 여러 그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번초연의에 보니까 양품종 중에서도 고영양인 것은 흑염소가 가장 좋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흑염소의 양리작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이 번초강목이라든가 염소는 원양을 보호하고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며 강장에 좋고 두뇌를 차게 하며 피로와 추위를 물리치고 위장의 원활한 작용을 보완한다. 신농 번초경에서는 염소에 대한 최초 문헌인데요.
염소뿔은 뼈마디 속의 결기 펑두통이나 산후통을 다스리고 골수를 술에 타서 먹으면 양기 부족에 좋고, 쓸개는 청맹을 다스리고 눈을 밝게 하며, 놀라는 것을 경기죠. 놀라는 것을 그치게 하고, 오래 먹으면 심장을 안정시키고 기를 증가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신비로운 효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소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축산과학원에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0년도 전반기죠. 우리나라 전체에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가 있을 텐데 농가당 사유투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100두 미만을 기르는 농가가 결국 14,000농가예요. 100두에서 300두까지 기르는 농가가 327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500두 미만을 기르는 농가가 91농가, 500두 이상을 기르는 농가가 32농가였습니다. 이제 붉은색은 이후에 제가 이제 다시 또 추가한 내용인데요. 왼쪽, 그러니까 청색 데이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5,000농가 중에서 14,000농가, 14,600농가가 100두 미만이고, 51농가, 32농가 합해서 300두 이상 기르는 농가가 123농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농가별 사육두수와 농가수 2010년도 당시입니다. 2010년도 당시를 보니까 1995년도에 82,000농가에 68만 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5,000농가에 24만 3천 두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육두 수는 3분의 1이 줄었는데 농가 숫자는 6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를 하느냐면, 농가당 사육두 수가 늘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가 1단위당 사육두 수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뭐냐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문 사육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도별 국내산 흑염소 가격 동향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 당시에 2010년도에 이제 말대 9,0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이제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5,000원까지 내려갔는데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8,000원, 2010년도 말에 가서 9,000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적으로 옛날에 그 한우 파동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본다면 그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흑염소로 일단 장목을 내정을 하고 전국의 선도농가를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전업농가를 방문해서 해당 축종은 어떻게 사용을 관리하는지, 이 시장성은 어떤지,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 출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보를 해당 사장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진도 찍고 계속 이랬던 겁니다.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각 농가마다 전부 달라요. 농가마다 축사 형태도 전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염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도면이 없기 때문에 농장주가,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자기 뜻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축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전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축사를 마련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예를 든다면, 자, 여기 정읍 동수농장이 있는데 이 밥통은 지면에서부터 몇 cm 정도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밥통은 뭘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철판을 가지고 샤링을 해서 만든 그런 농장도 있는가 하면 그 이중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중관을 반으로 잘라서 400mm짜리를 반으로 잘라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고 한 다음에 전부 그 형태를 이제 정보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전국의 농장을 다닌 게 근 1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전국 흑염소 전업농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업농협회에서 회장님, 부회장님, 감사님, 그 다음에 사무처장님, 사무국장님, 뭐 이런 분들의 농장을 전부 다닌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6개 농장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경남 사천에도 다녀왔고 굉장히 다양한 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부 보관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결국 이제 2010년도 7월 2일 날 2주를 단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축사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10월 7일에 흑염소 25두를 입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작목을 하는데 내가 먼저 그 작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목은 내가 반드시 해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가 이 작목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누가 왜 그걸 하느냐. 그거 별로 그 장래성이 좋지 않은 건데 그걸 해서 되겠냐. 이렇게 나중에 현지에서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면,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걸 할 거다 하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에 내려와서 현지에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팔랑귀가 됩니다. 내가 그 농업에 대한 그 작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을 줄 알고요.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얘기가 같은 작목이라 하더라도 전부 달라요. 그랬을 때 나는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걸 할 것이나 어떤 작목을 한다. 그러면 그 작목에 대한 내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를 가지고 밀어넣고 그 다음에 주작목과 부작목을 선정해서 주작목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작목 이를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목 선정에 완벽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기농기촌 2주 단계 13번째로 들어갑니다. 이 작목 선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2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농에 들어가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